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또 하나 더 어딜 보는지 헷갈렸네. 자, 오늘 외전에서는 이재정 의원님, 본방에 모셨던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민주당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자, 권리당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출 구조가요. 지금 선출 구조가 국회의원 기득권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 지금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맞는데 기다 아니다의 평가는 차치하고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게 기존에 우리는 대의원의 한 표와 권리당원의 한 표가 20대 1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만 당원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불어나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불어나는 거에 비해서 대의원 포션이 좀 많다 해가지고 제가 최재성 혁신위원장님이 저와 김경수 전 지사님하고 같이 포함됐던 혁신위에서 그게 추미애 대표 당시입니다. 그 비율을 권리당원에게 권리를 좀 더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대의원제를 더 넓히자. 그때의 고민은 뭐였냐면 온라인에서 10명이 모여서 추천을 하면 그분들에게 대의원 한 표를 주는 거죠. 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대의원 표시를 넓혔습니다. 당시의 의도는 그렇게 대의원 표시를 높이면 권리당원들의 대표성이 더 반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전체 당원이 아니라 특히 지역에서의 대의원 포션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넓혀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 탓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60대 1의 비중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은 지역위원장이 60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이 문제가 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전에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장경태 위원장이 있었던 정당 혁신이 관련한 안에서도요. 당초로 돌리자 수준이라도 지금 뭐 혁명적으로 권리당원의 포션을 넓혀주자가 아까 박용진 의원은 완전히 열자는 건가요? 그럼 의견은? 제가 박용진 의원의 충분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 정치 내부의 이 속사정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하면 60대 1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 거고 지난번에 20대 1이라는 것도 제가 그 혁신위에 들어갔던 그 최재성 혁신위원장 당시에 추미애 대표 당시의 혁신위도 전당원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던 당시 일입니다. 무조건 대의제가 필수였던 때예요. 그때는. 대의제가 필수다 보니까 권리당원의 포션을 그런 방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려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논쟁이 필요 없는 게 당초만이라도 돌려달라라는 게. 당초가 아니라 그냥 1인 1표 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존 의원님들께서 그게 이제 수용 못하겠다는 논리는 대의제가 사실 현재 모든 정치의 대안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능적으로도 가능해졌는데 아니, 대통령 투표도 전 국민이 뽑잖아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대의 정치의 수기 민주주의를 저도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미 있지만 지금의 방식에서 권리당원의 요구들을 수기민주주의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안해 나가면 그거는 권리당원하고 싸우자는 거죠. 글쎄요. 전 잘 그리고 저희는 전당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좀 수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당원들이 또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수도 별도의 제도를 두면 되는 거고요. 대표를 뽑는 데까지 이거는 수기를 한 사람만 알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대통령 사람 이해가 안 가네요. 맞습니다. 대통령 통일 주체 국민회의 뽑아서 우리 숙성되고 좀 성인으로서 좀 원숙한 의원들이 사람들이 뽑는 게 맞아 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 두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글쎄요. 그 전당원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하고는 더 나아가서 아까 박용진 의원은 주장하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게 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 주장하시는 거는 전당원 플러스 국민까지 다 넣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국민에게도 열어놓자는 거죠. 그거는 혁신 안에서도 이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국민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논란이 뭐 서로 어떤 입장에 따라 될 수가 있어도 제가 밖에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제도를 이렇게 뜯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못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당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건 우려된다라는 게 그건 사실상 저는 아주 오만한 우리 원내 국회의원 그거는 몇몇 아닌 것 의식이라고 같은데요. 제가 생각합니다. 딱 듣기에. 네. 예. 만약에 전달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그건 원내 그리고 지도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그럼 거죠. 대통령 직접 선거하면 국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같은 포인트입니다. 같은 포인트 예. 맞죠? 그러면 얘기 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나 박주민 의원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문제 제기했고 포션을 같이 해야 된다. 등가성, 예. 의회 등가성을 주장했던 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배님들 어려우면 예전만큼이라도 돌립시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장경태 의원의 안은 네. 30대 1까지도 양보를 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지금 의원님들은 당이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당이 지금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뭐 다 죽어가는데 1대1 하고 뭐 그런 거 국민들이 보기 좀 시원한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다음 예. 전당대회는 중요하니까요. 예, 그럼요. 그다음 그러니까 1인 1표제 국회의원-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음은 전 공천을 60표. 위한 예. 전당대회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구상들이 또 이 문제를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 있는 60대 1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정당 민주당에서 그런 비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전제가 시스템이 없던 당시 이해찬 대표님 때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없던 당시에 그나마 그런 권리당원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예. 오히려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럼 다시 돌리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냥 돌아가야죠. 상식의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논리가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논리?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전국민 투표에서 대통령 직접 선거로 뽑으면 국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왜곡된다는 정확한 논리랑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확한 포인트. 그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특히 당원들한테 그것도 일반 국민까지 넣느냐는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싸울 수가 있어도 전 당원에게 1인 1표제를 주겠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는데 당원이 개입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위임을 한 권력의 재량은 인정하는 네. 거고 다만 당 대표를 뽑는 그러니까요.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그러니까요. 얘긴데도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지금 다 망해가는 당에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딱 개혁을 못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우상호 그 위원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다 요구하니까 안 하는 게 중립이야라고 그것도 아닌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간에 당이 계속 고민해왔던 지점들은 연결을 해야 된다는 예. 지점이 저는 일부라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는데 요새 워낙 여기저기 이게 뭐 치이시느라고 당분간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뭐, 아니 잘 나오시다가 요새 그 비대위원들이 선출되는 과정이 이제 초선, 재선, 뭐 3선 모임에서 각 한 명을 뽑는데요. 그 한 명을 뭐 회의를 통해 뽑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시쳇말로 동을 뜹니다. 누구를 추천합니다 하면은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잘할 것도 같고 그분 아닌 다른 분이 어떤 대안일까 등등 고민되지만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닌 거죠. 그리고 선수별로 과연 대표성을 가지는 게 수기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세대별로는 등등 혁신을 위한 제가 또 요 다른 제도는 준비를 사실 하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전 전혀 한 일주일 전까지 전혀 몰랐었어요, 사실. 네. 이런 근데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외국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처음에는 플랫폼이 불가능했고 예.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불가능했을 땐 그랬다면 체육관으로 했었어요. 뭐 그랬을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그렇죠. 가능한 상황이 이해찬 되는 대표 체제 이후에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가 됩니다.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무슨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의 의견이 1대1로 반영이 안 된다? 저 오랜만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들어보네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위 팬덤 정치라는 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예.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절대선으로 생각한 특정인을 절대선으로 생각해서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방식은 팬덤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긍정적인 팬덤 정치와 좀 구분을 해서 바라볼 예. 필요가 있는데 팬덤 정치를 흡사 모든 권리당원의 그 1표제에 대한 주장과 거의 일치시켜서 그것도 얘기 안 되는 거. 예, 아니, 제도적 논의를 하니까 저도 원내에 깝깝함이 있는 거죠. 대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가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하면은 이재정은 권리당원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네. 박주민은 인기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권리당원의 요구를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왜곡된 논리로 포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주장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한가한 무슨 얘기 그런 거는 완전히 툭 터놓고 1인 1표 줘도 누구도 욕 안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왜냐하면 네. 당대표를 당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전 국민이 한다는 거는 논리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 내부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 내부에 대표를 뽑는데 1인 1표제가 아니라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인터넷 사정이나 생각보다 시스템 상황이 거기 못 지금 닿았던 거죠. 개명천지의 이 세상에서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던 6년 전만 하더라도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관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해서 대의원제를 주게 된 건데 그게 지금 논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환영해야죠. 팬덤 정치라는 그 논리도 저도 물론 그 이른바 민주당 열성 당원이란 분들이 막 다른 의견 얘기하면 막 쫓아가서 막 어떤 그 욕을 하고 막 문자 폭탄 이런 거는 민주적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당이란 것이 어떤 좀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당을 어떤 진짜 생각하는 다수가 계시고 어느 조직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다수가 맞습니다. 있고 그 다음엔 좀 더 어떤 이 당원이지만 좀 더 색깔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모두가 하는데 단지 극단의 팬덤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때문에 이런 민주적 제도를 못한다 이런 논리는 좀 논리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팬덤 정치 배제를 하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개혁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40대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그 군으로 묶어서 함께 치부해버린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심각한 오류이고 우리 당이 오늘자 언론 기사를 보면은 40대 강력 지지층에서도 빠지고 있다는 걸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야말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개혁, 그러니까 개혁파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혁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지적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대의제가 아니고 직접 투표하면 당의 사정을 잘 그 논리는 정말 그 논리를 피시나요? 깜짝 놀래. 그게 말이 예를 들어 수기 민주주의를 그러면은 수기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수기민주랑 당 대표를 뽑는데 무슨 맞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수기가 이상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네. 전당원 투표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잘 모르는 사람들 한 표 한 표 다 주면 뭐시 결과가 왜곡됐으니까 잘 아는 사람들 60표 갖고 이 논리예요, 그게? 그러면 심지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하면은 네. 아이고 그러면 그 논리라면 야 대통령 선거도 진짜 대학 나오고 뭐 좀 잘 사는 사람들 한 10표 주고 나라 사정 잘하는 공무원들은 한 300표 주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게 그런 얘기 제가 지역구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그 비례대표 의원이었다가 지역구 가고 난 뒤에 대의원이나 상무위원은 네 사람을 심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해서 당대표 누구 뽑아 하면 일사불란하게 뽑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지역위원장이 아니겠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닌 민주당이 거죠. 지금 죽을 똥살똥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다 드러낼 필요가 있고 다 드러내서 부끄러운 건 부끄러워해야 하고 원론적으로 얘기한 건 얘기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는 그게 뭐 이제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안에서 최소한의 방향은 정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줘야 되고 룰에 있어서도 최소치는 받아들여서 바뀐 이후에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당내 노선 갈등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도 듣고 여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왜 단선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박윤희 의원님 여기 좀 모시고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엇이 패배의 원인이냐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패배의 원인을 규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선투쟁을 통해서. 네. 근데 박용진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무엇이 패배의 원인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늘 하시는 원래 연장선상에 있는 내로남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런 뭐죠? 국회의원 선거 이러이러한 하자로 자치단체장 선거 안 내보내기로 하고 내보내고 이런 게 어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겼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지켰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무슨 어디 시장 후보나 이런 서울시장 후보 안 내기로 원래 하기로 해놓고 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냐 하면 국민들이 실망한 거는 그 부분만이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실망한 거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60석 이상 그 막대한 의석을 줘서 그래 한번 해봐. 개혁해. 근데 뭐 하나 한 게 있냐고.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뭐냐면 그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국민들이 정말 그 부분에 열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 5년 동안 뭐 하다 갑자기 다 끝날 때 뭐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막 욕먹고 하는 게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부분이 더 강했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논리가 그 논리를 반박하신 건 아니고 끝날 때 그러면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끝날 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을 놓고 보시는데 저도 그러면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날 때도 안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느냐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때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고요. 있겠지만 뭐 남은 국회 관련 2년 동안 하겠다고 했던 박용진 의원님 얘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특히 검찰. 그래서요. 저도 그 부분은 똑같이 이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민들이 진짜 열받았던 거는 5년 동안 도대체 그 많은 의석을 줬는데 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쫓겨날 때 되니까 막 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열을 받았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지금 국민들이 이것도 내로남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논리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끝날 때도 안 했어야 박수 칠까? 개혁 그럼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박수 쳤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취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었을 때 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로 가야 된다. 이 문제는 갈등적 요소가 많다라고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전선은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지 잔 전술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혁의 부분도 맞고 그리고 또 선거를 바라보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뭐 이재명 수호자가 되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패착을 점검하는 단위에서는 마지막에 전술의 부족 저는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맞았는지 또는 송영길 후보가 적당했는지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해서 다른 것들을 검토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논란을 되짚은 거고 특히 그때 얘기를 하시던 분이 다 책임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개혁에 대한 평가처럼 자잘한 어떤 국면의 전술적인 측면도 당연히 평가해야죠. 하지만 큰 단위에서의 전략 부재라든지 또 역량 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감한. 그리고 아까 그 법사위원장 문제도 박용진 의원님은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너무 꽂혀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주변에 듣는 개혁을 원하는 쪽의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법사위 가져가면 지금 안 그래도 그동안 5년 동안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 저 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지금 상태로 줘놓으면 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러면 그거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 말고 아까 왜 법사위원장을 주면은 왜 국민들은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기다 보니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주면 지금까지 그 거대 의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저 무능한 민주당이 또 그것까지 줘놓고면 그 핑계로 또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앞으로 2년이나 남은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충분히 뭐 그렇죠. 가능한 설득력 있는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전 오늘 유수회전 이제 준비한 작가팀에서 이제 예비 질문들을 주시잖아요. 그 안에 보면 지금 비대위가 예를 들어 뭐 김혜영 의원이나 조홍천 뭐 박용진 의원처럼 쓴소리하는 사람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물어보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이재정이 왜 안 들어갔냐를 질문해 주시죠.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당의 주류라고 보이는 여러 분들에게 뭐 각각 다양한 의견들이 보태지죠. 180명 국회의원 있으면 180명의 국회의원이 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의 의견도 다수 의견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하고 합리적이자라는 저의 얘기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 특정인의 의견들이 좀 언론에서 좀 큰 스피커로 활용되는 건 씁쓸해요. 특히 소수자로서도 전 소수자로서도 씁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갸우뚱하게 될 때가 어떤 민생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민생 중요하고 그런데 이 개혁을 얘기하면 흡사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는 그 논리엔 일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게 민생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무슨 장난치려고 하는 게 개혁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개혁들은 전부 민생에 정말 직결적 아주 그 심원의 어떤 근원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 그러는 것이 무슨 개혁이 이념 노름하고 장난하자고 개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개혁과 민생은 완전히 또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고 이건 민생 과제고 이건 개혁 과제니까 이건 정치적인 거고 이거는 이거를 지금 하면은 뭐 싸움만 나고 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개혁이 그게 민생과 상관없는 개혁이 아니죠. 그거는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 민생과 개혁이란 게 다 근원적인 민생과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라는 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냥 놔두면 그 민중이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하자는 것이고 아니 그 어떤 뭐 세제 개혁 같은 것도 세금은 엉망진창의 제도가 있으면 그걸 그래서 그걸 개혁을 하자는 거지 무슨 개혁과 민생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 동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민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붙어 있기도 하거니와 실제 검찰 개혁이 민생과 관련됐다는 여실한 증거가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 시위 현장에서 그렇게 모일 때는 이제 연대에서 모였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검찰에 소환을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됐던 분들이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5년, 6년이 걸렸어요. 6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 회사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검찰이 새로운 논리 개발한 게 뭔지 압니까? 집시법 적용이 아니라 일반교통 방해죄라는 쾌쾌 묵은 법안을 들고 나와서 검찰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민생을 올감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잊어졌습니까? 정말 다 잊은 듯해요. 검찰 개혁이 민생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이 민생 개혁이 우리 180명이나 되는데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같이 하면 돼.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민생 개혁은 뭐 하고 이거 근데 심지어 검찰 개혁이 민생과도 관련됐다. 까지도 말씀. 중요한 개혁은 민생의 근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념 노름하고 무슨 자기 얘기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 논쟁이 아니죠. 그게 무슨 근데 저는 그 논리는 하여튼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민생과 개혁은 뭐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정의당의 패배의 지점들에서도 우리 당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좀 반추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혁 때문에 졌느냐라고 봐야 돼요. 사실 정의당이 뚜렷하게 정말 개혁 노선을 모든 영역에서 견지를 했다면 조국에 가담해서 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방식의 정말 번복해서 정의당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의당도 잘 짚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당이 얼마나 선전을 했습니까? 정작 해산당했던 전신이 해산당했던 그 진보당이 선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도 저희 당이 스스로 갖고 있는 대중정당에서 위상은 뭐 정의당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우리 당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여러 개혁 국면에서의 그 문제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어떤 식이었을지도 우리 당내 문제를 평가하는데도 전 적용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약속을 해놓고 안 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본 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 우연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요새 접하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성비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증을 다 주게 돼. 그 다시 몇 년 지나고서 신청하면 거의 100% 다시 주더라.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참 걸렸죠 그때. 그리고 아니 그 지금도 안 됐을걸요 아마 그게 지금도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그 자격증을 막는 법안이 무슨 얘기냐. 법안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통과됐어요? 네네. 통과 안 됐을걸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법사위에 아직 묶여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랬나요? 예. 제가 지금 그래서 저도 헷갈려. 이 의원님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하도 그때 당시 실랑이가 많았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예, 말씀하셨던 그랬는데 적이 그게 있었는데요. 제가 네. 듣기로는 법사위에서 하여튼 뭐 아직도 맞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묶여 있는 게 몇 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실랑이. 그러면 이게 형식 논리에서 법사위 위원장 주기로 했으니까 주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제가 아까 개혁이라는 것이 민생과 직결돼 있냐면 그럼 하여튼 형식 논리 때문에 툭 주고 법사위에서 그럼 2, 3년씩 마음에 안 드는 법을 뭐 약간 기득권을 가진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로비하면 법사위에서 잡아놓고 그걸 2, 3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개혁이고 그러니까 그런 개혁들이 다 어떤 이 국민들의 삶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법사위 뭐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좀 사실 그건 표피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나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약속도 섣불리 하면 안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런 거가 있는데 약간 형식 논리로 민생을 어떤 표피적인 논리로 민생을 규정해 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어떤 네, 좀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민생을 너무 쉽게 어떤 단순한 걸로 규정지어 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하여튼 모시는 대로 제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생 아까 박영진 의원님은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자세히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부분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못하는 걸 왜 지금 와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느냐에 대한 분노 거기까지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못하란 소린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전혀 동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지금도 그럼 또 2년 동안 논의하다가 또 2년 후에 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0% 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등장. 거부권 행사가 100% 글쎄요. 확실시되는 대통령의 등장 하에서 2년 동안 안 하겠고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것까지는 왜 감추시는지.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회가 공전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법사위 논쟁도 논쟁이지만 저는 우리 내부에서도 본 게 아까도 본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박병석 의장님께서 예. 국회의장이라도 선임해달라는 예. 당의 요구를 거절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 본인이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사에서 그래도 평가를 받으신 가운데는 그래도 국회 일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주시는 예. 게 여야가 합의되면 올려라라는 그 합의 정신을 1순위로 두지 마시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봉사했어야지 라는 데 비중을 맞추셨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외면하셨거든요. 전 당내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원내 전략부제도 충분히 문제였다. 예, 하여튼 근데 아까 이 의원님 그 설명해 주실 때 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60대 1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제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는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이 제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리셨어요. 이해를 제가 예. 무슨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번 그때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다시 듣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다가 보니까 야 지역위원장이 60대 1의 어떤 그 보팅 파워를 행사한다는 게 그거는 저래도 그러니까 되나?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정말 내려놔야 되는 게 좋다 그러면 권리당원한테 넓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이라도 회개하자 그래도 지금도 동의를 안 하시니 얼마나 그게 기득권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재선 모임, 저도 재선이다 보니 재선 모임을 하거나 해도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고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갑갑합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제가 뭐 그 당내 문제만은 언론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내 문제 같기도 한데 언뜻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분들이 무슨
그런 제도에 집착을 한다는 게 저는 어떤 분이 저를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어 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저를 좀 아시는 의원님들 중엔 그 제도가 불가피한 분들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를 좀 설득해 주시면은 제가 마음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60대 1의 표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은 굉장히 제가 뭐랄까 평소에도 어떤 그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그분은 평가를 하는 분인데 어제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도밖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도 이해가 그렇게 한가한가 지금 저당 상황이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해놓은 게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혁신위를 계속 우상호 의원님 들으시면 삐지시겠네. 아니에요. 그러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집단 지도 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제가 짧게만 집단 지도 체제가 예전에 개파가 다 있을 때 개파끼리 시체말로 의석수를 정말 정확하게 나눠 드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 총선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또는 우리 재선 의원 그룹에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48명 중에 대략 한 20명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1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재선 의원 의견으로 언론에 공표가 됐어요. 사실상 과반도 아니죠. 그래요? 그런 재선 의원 의견으로 됐던 게 30대, 40대가 주축이 돼야 된다. 그까지 좋아요. 근데 30대, 40대 니네를 못 믿겠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는 기존의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없는 최고위원들, 힘 빠진 최고위원들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했었어야 돼요. 그게 최고위원들에게 사실상 뭐 예산 집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한 개도 안 주어져 있고. 모두 회의에서 발언할 권한 마이크밖에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표를 견제하거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베이스가 안 된 거죠. 그 제도적 베이스가 안 된 거지. 이 과거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는 결국은 개파 나누기, 우리 특정 세력들끼리 새롭게 지금 합종연행되고 있는 이 개파들끼리 지금 두 개로 개파만 나눠져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파라고 불리울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입장이 여러 가지로 결이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이 다음 공천권에서의 본인의 역량들을 다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람이란 게 다음 뭐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자기 욕심은 어떻게 권력 의지는 권력 의지란 게 뭐 제로 권력 의지란 건 또 어떤 부분에 중요하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권력 의지를 어느 쪽으로 달성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죄송하지만 하여튼 이 지금 깨져 있는 그 당에서 국민들이 다르게 쳐다보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이제 이 방송 영향이 크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비등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장 처음 했던 것은 이제 박주민, 이재정 그 개혁적 그룹, 김용민 의원, 우리 또 장경태 의원 등등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우리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저도 과도기적인 그 혁신위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의 역량을 넓혀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넓혀졌던 그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 초안을 만들고 이거를 공론화해보자라고 얘기했던 우리는 문제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당위가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이었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니들이 하는 건 혹시나 너희들 중에 다른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저는 뭘 해보고 싶으냐면요. 제가 이제 들은 지 한 2주 정도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재정 의원님은 그 1인 1표랄까 어떤 그걸 찬성하는 분이니까 제가 그 논리는 들어서 제가 완전히 이해가 돼서 이건 말해야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꼭 그게 60대 1을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이 좀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저를 좀 설득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근데 성함을 다 나열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매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뭐 중간적 입장, 뭐 갑자기 룰 바꾸면 이런 입장도 있으신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섭외에 참조하십시오. 좀 문자로 좀 한 그분들 쫙 좀. 그럼 제가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제가 그분들이 왜 그래?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갈 필요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그분들도 느낄 필요가 있는 거고. 금요일이니까 잘.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금요일을 저한테 돌려주시네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일찍 쉬시죠, 의원님들도?
아, 금요일 날 예. 약속이 많죠. 아, 예, 그렇죠. 사실 예. 아니 그러니까 약속은 좀 이렇게 뭐 막 의회 국회 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지역 가식으로 있는 약속이 많습니까 원래 금요일? 그러니까 의원들도 만약에 이제 예. 저녁을 같이 한다 예. 그러면은 편안한 사람과 하는 예. 거는 사적인 생활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 이제 아, 저녁을 만날 해야 일은 되고. 금요일이 많습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게 예정된 그렇군요. 행사 이런 것들이 많긴 하죠. 그 지역 행사도 금요일 날 많고요. 그 지역 행사는 주로 토일. 이제 토요일이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 토일 코로나로 못했던 행사들이 이제는 많이들 있죠. 아, 피곤하시겠네요. 아, 저는 원래 금요일 날 이 시간만 되면 내일 뭐 하고 놀까 생각하느라고 내일 뭐 하고 놀까. 근데 요새는 뭐 고민도 없이 뭐 한 가지를 하고 놀고 있어가지고요. 게다가 개인적인 생활이 주어지면 예. 육아로 아, 돌아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하는 게 편했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참 부끄럽습니다. 내일 뭐 하고 놀까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뭐 이미 육아의 시기를 다 거치셨으니까. 아, 육아도 옛날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고맙습니다.